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사회를 맡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권재영 국장입니다. 오늘 제2회 아고라의 주제는 코로나19, 장애인은 더 힘들다입니다. 사실 올해 모든 국민이 이제 패닉에 빠진 상황인데요. 1월 20일이었죠. 1월 20일에 전국적인 1번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청도 대남병원에서 장애인 확진자가 2월 19일에 발생을 했죠. 그 후로도 약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 됐습니다. 장애계에서는 사실 이런 재난 상황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뭐 지진이라던가 산불 여러 가지 사태가 있을 때마다 재난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재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전담 부서라던가 전담 인력조차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좀 더 당사자의 관점에서 경험과 또 실질적인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올해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진행하게 됐습니다.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청각 그리고 신장 장애 유형의 또 경험을 이렇게 전해주실 주 발언자분들 그리고 모두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계에서는 또 기본적으로는 또 대구 지역에서 장애계를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초기에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구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경험하시고 또 대응을 요구해 오신 분들 그리고 실제 자가격리의 경험을 하셨던 분의 전화 연결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모신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오른쪽부터 오늘 모신 주발언자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플로어에는 일단 네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화 연결을 오늘 특별히 준비했어요. 실제 자가격리를 겪으셨던 장애인 당사자분이 이따 전화로 연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우리 한국농아인협회 산하의 서울농아인협회 문태진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농수어 상담사로도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농인들 또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기회를 통해서 이런 농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이제 전달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제 오른쪽이죠. 그 왼쪽으로는 이제 한국장애인 부모회 송윤재 특수교육분과 부회장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발달 뇌병변 중복장애 아동의 어머니세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 학생들 또 장애 학생들의 부모님 그리고 그 가족이 겪은 여러 어려움 또 고통들을 또 전해 주시고자 나와 주셨고요. 당사자 부모님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제 왼쪽에 계십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장장애인이 약 9만여 명 지금 현재 등록장애로 등록돼 있으신데 신장장애인분들 권익 그리고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시는 단체의 사무총장님이시고요. 이따가도 뭐 얘기가 되겠지만 이 감염에 취약한 장애인 계층을 대변해서 이런 대책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끝에 계신데요. 대구장애인 차별철폐 죄송합니다. 대구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 이 코로나가 확산될 때 대구 지역에서 많은 확산이 있었고 청도 대남병원이라든가 이 거주시설 이런 문제도 대구 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됐죠. 대구 사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이시기도 하신데요. 그 누구보다 이 현상의 중심에 계셨고 그것들을 겪으시면서 이 과제라던가 문제점 그리고 정책 제안을 계속 하고 계신 분입니다. 생생한 얘기를 이따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크게 말씀 나눌 것들을 좀 짚어보면 약간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 일단 초기 단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좀 우왕좌왕하고 국민 그리고 정부가 대응을 잘 못했던 부분이 있죠. 근데 초기에 가장 저 이슈가 됐던 것이 마스크에 대한 문제였어요. 논란. 아무래도 우리 이영정 총장님께서 마스크를 처음에 중요성이라던가 이런 걸 더 많이 먼저 느끼셨을 것 같고 수급이라던가 또 우리 회원분들, 우리 등록
구속된 신장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습득하고 잘 활용하셨는지에 대한 일련의 얘기들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은 신장 장애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장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몸에는 콩팥이라는 꼭 하죠. 그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기능이 모두 상실을 했을 때 이제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투석, 이식입니다.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식을 하신 분들을 신장 장애인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분 투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복막 투석, 혈액 투석으로 나눠지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이제 혈액 투석 부분입니다. 투석하시는 분들 퍼센테이지를 주면 약 90%가 혈액 투석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혈액 투석 같은 경우에는 월, 수, 금 3일이나 화, 목, 토 3일 동안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소요되면서 병원에 이용을 하셔서 투석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마스크 수급이었습니다. 이제 병원을 가려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투석 병원에 들어가는 동시에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투석을 이제 4시간에서 4시간 반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4시간에서 4시간 반만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거의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초반에는 마스크 수급이 안 되니까 이 마스크를 재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감염의 우려가 발생이 된 거죠. 우리 저 정근배 국장님, 그 시설이라던가 뭐 폐쇄병동 이런 얘기가 대구 중심으로 많이 나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구에도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집에서 이런 재가장애인 가족들도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초기에 이런 마스크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상황들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2월 이제 하순을 넘어가면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제 감염들이 확산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때 뉴스 통해서도 아마 접하셨을 텐데 마트나 약국에 굉장히 길게 줄을 서 있는 시민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장애인이나 가족 관련된 지원기관이나 지원자들에 대한 별도의 마스크 공급 대책이 따로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혼란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장애인 지원기관이나 민간 단체들에서 일부 후원을 통해서 아름아름 이렇게 공급하는 체계를 가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은 지역 전체에 계시는 분들 가구에 해당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체계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마스크를 계속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월 5일이었던가요? 3월 초부터 이제 공적 마스크 공급이 시작되었었는데 이게 완전히 이걸로도 해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인근 약국을 이용해서 이것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 약국의 접근성 문제가 기본 있고 그리고 대리 구매가 가족이나 활동 지원사를 통해서 가능하게끔 해놨다고 하더라도 이 활동 가족이 없거나 아니면 활동 지원 시간 자체가 특히 적은 뭐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발달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 보완책으로 통장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통장 통해서 이제 지원하는 이 방법들을 이렇게 겸해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공급에는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앱을 통해서 어느 약국에 얼만큼의 마스크가 지금 재고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빠르게 이렇게 확인되고 했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각장애인 분들이라거나 발달장애인 분들이라거나 이 정보 격차가 이미 현격하게 나 있는 상황에서 이 대책이 상당히 좀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농어민일수록 그러니까 도시에 살지 않을수록 이 정보 격차에 대한 거는 더 심각하게 나타났고 대표적인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보 약자 취약계층이 또 장애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좀 공백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공적 마스크 초창기는 물론이고 공적 마스크 이 체계가 운영되는 형태에서도 사실은 대리구매 자체가 비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나 후원처를 통해서 마스크를 공급을 비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더 현실화된 대책이었지 뭔가 안정된 형태에서 마스크가 수급되진 않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태진 이사님께 좀 여쭐게요. 처음에 이런 마스크가 필요하다.
또 이제 어디서 줄 것이다, 언제부터 줄 것이다 여러 정보가 있을 텐데 충분히 전달을 받으셨습니까? 네, 청각장애인은 일반 건청인에 비해서 마스크를 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보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농아인들은 문장력이 좀 약하고 독해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전에 2월경에 우리가 코로나가 심했을 때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를 하려고 휴대폰을 찾아보고 정보를 찾아봤으나 정보력이 없었고 결국 이제 수화통역센터나 지회 통역사들의 요청을 받아서 조금은 문제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공적 마스크가 또 오브제 마스크라는 말도 있었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무조건 가서 사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줄을 섰는데 가서 보니까 양쪽 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약국에 가면 이쪽 마스크는 이쪽 약국에는 마스크가 다 떨어졌고 이쪽 약국에는 마스크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약국 직원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희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만 주고 돈을 내놓고 사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주민번호가 틀리기 때문에 생년번호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구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그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저 부회장님께 또 여쭐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을 둔 부모님, 가족의 입장도 여전히 뭔가 정보라던가 또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제약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많았습니다. 아까 정근배 국장님께서 발달장애인들도 이렇게 많은 마스크 구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장애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줄 쓴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냥 거의 줄 서서 구매하는 거는 포기하고요. 뭐 주변에서 얻어 쓰거나 아니면 부모에서 뭐 후원해 주는 거 사용하고 또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외부에 나가지 않는 걸로 견뎌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장애아 가정에 대해서 통장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전달을 해주는 거를 좀 요구했고요. 또 우편이나 아니면 방문으로 이렇게 돈을 내도 좋으니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실제 집단 감염이잖아요. 이 팬데믹 자체가 이번에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그리고 이런 병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 왔던 거죠. 우리 뭐 정신장애 집단 폐쇄병동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의학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그 경우에는 복지적인 의료진이 같이 들어가야 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이제 보건, 공공 의료 서비스와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료적인 치료 뭐 예방, 격리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복잡한 상황과 고려가 필요한 이런 계층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재난 취약계층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 얘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가장 먼저 그래도 또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신장장애 영역이 병원과 뗄래야 뗄 수 없지 않습니까? 이 투석 환자들, 투석으로 인한 병원에 일상적으로 일주일에 3번씩은 투석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월 19일부터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서 자가격리자도 같이 동시에 발병이 됐고요.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자가격리자들이 갈 수 있는 격리투석병원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북 지역의 2분이 자가격리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한 분은 자가격리가 들어갔고 한 분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2분이 기존에 다니는 투석병원에다 연락을 했더니 14일 이후로 와라 라고 통보를 받으셨어요. 14일 동안은 다른 곳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14일 동안 받을 수 있는 투석병원 자체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집에서 보건소에서는 대기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대기만 하고 계셨었어요. 4일 동안 대기하다가 요독이 너무 차서 코피 쏟고 막 피가 멈춰지지 않아가지고 긴급으로 2분 다 서울로 이송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은 조금 위독한 상황이시고요. 한 분은 긴급 투석해서 조금 완치가 되셨는데, 이렇게 이제 자가격리자가 발생이 됐을 때는 신장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이 투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격리해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병원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코로나 대응 1구에서 인공신장실 편으로 보시면 격리병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격리병원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지만, 그거를 제대로 지킨, 전국에 저희가 다 확인을 했을 때 제대로 지킨 곳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응 지침에 대해서 따랐던 곳이 대구 남구보건소에서 이제 따랐는데, 그 이유는 거기가 이제 신천지 시발점이다 보니까 확진자와 자기격리자가 대다수가 나오다 보니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대로 지침대로 인공신장실에다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제 그 매뉴얼대로 이제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자가격리자나 그 접촉자나 의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병원에서 이제 격리 투석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격리 투석 병원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데 국가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투석 환자들이 내가 확진이나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못 받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기보다는 투석으로 인해서 이제 일주일 안에 사망을 하실 수가 있는 고위험군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공포감하고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울에 있는 이제 한 병원이 병원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투석 환자들이 약 16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병원 이동을 했을 때는 14주 이후로 그게 가능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 투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 저희가 이동을 할 때는 장콜, 시각장애인 서비스 이동지원센터, 그리고 이제 바우처 택시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 운전기사분들이 그 지역에 가는 걸 꺼려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무조건 싫든 좋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빨간 날에도 가야 돼요. 투석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제 운전기사분들이 꺼려 한다, 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온다, 그래서 배차가 힘들다. 근데 이분들은 투석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시간 안에는 가야 되는데 배차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2차 감염의 우려도 발생이 되고,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투석이 끝나고 전후로 굉장히 몸이 안 좋습니다. 전해진 불균형으로 인해서 쓰러질 확률도 높고요.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응급 이동 지원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이지만 초반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택에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장 이식을 하셨던 분인데, 신장 이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 체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명령욕제제를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19에서 들어온 면역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처음에 분류할 때 발열 증상만 있기 때문에 경증이라고 분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장 이식하신 분들은 발열 증상 자체가 감염의 위험이 있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셔서 결국은 이틀 만에 집에서 사망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이제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코로나가 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염병이,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라고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메르스 때도 똑같았어요. 저희가 메르스 때 사망률이 91%였습니다. 전체 36명 중에 33명이 만성 침부전 환자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렇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줘야지만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중요한 얘기 주셨는데 고위험군 기저질환 이런 얘기 지금 하잖아요. 그 메르스 때 사망률 말씀 주셨는데 이번 현재까지의 코로나 때 네. 확진자 사망률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네, 파악하신 게- 저희가 파악한 거는 4월 6일자로 대한신장협회에서 파악한 거는 확진자는 16명이었고요.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사망자는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신장장애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석 또 이식 이런 위험군이라는 거를 초기에 인식하고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뭐 평상시에도 투석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병원이 이런 감염병에 있어서 취약하면 거기서의 1차 공포가 오는 것이고 내게 어떤 증상, 예비 증상 또는 어떤 의심 증상이 나왔을 때 2차 또 공포가 있겠고요. 확진됐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자가격리나 이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가투석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이제 저희 나라는 아직 자가투석은 불가능하고요. 그거를 하려면 이제 시설이나 정비 시설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개인 부담이 워낙 크고 그리고 이제 의료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가투석은 현재는 불가능한 그러면 상황입니다. 이제 3차 공포가 또 있는 거죠. 확정됐을 때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자가격리? 이제 뒤에도 말씀 주시겠지만 우리 중증장애인 분들이 활동 지원이나 이런 게 딱 끊겼을 때 그런 공포랑 또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그런 공포들이 계속 존재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저 부회장님, 그 의료 시설 이용은 우리 발달장애 자녀분들, 친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뭐 학교나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어떻게 보면 기저질환이죠. 어떤 소화 비만 여러 가지 또 노출되는 질병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발달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성인기도 마찬가지지만 신경정신과 약을 부득이하게 같이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먹는 이유는 먹지 않으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문제 행동이나 그 공격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지속적으로 받아서 먹는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약을 지금 끊고 그 고스란히 그 모든 이제 어려움을 부모나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상태고요. 또 주변에 보면 장애 아동인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또 다른 질병과 함께 이렇게 중복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그 친구들이 약을 좀 못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장애 아동이나 발달 장애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로 보고 대리 처방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 약 처방이 대리 처방이 안 돼요. 기존에 다니고 있던 병원에서도 이제 철저하게 더 데리고 와라 직접. 근데 아이들을 데리고 2차 감염 때문에 지금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을 지금 복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좀 특수한 경우로 보고 이런 사태에 좀 위급한 시기에는 장애 아이들에 대한 좀 대리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님께 또 여쭙고 싶네요. 그 선별진료소나 또 뭐 내가 의심될 때 어떤 서비스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마찬가지. 갔을 때 어떻게 할지 거기 가면 수어통역 지원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과 또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우리 농아인분들도 그렇고 실제 이제 뭐 의심 들었을 때 또 가족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네요. 저는 그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진 않았지만 제 친구 아내가 뭐 이렇게 그 선별진료소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궁금증을 물어봤는데 네, 당황한 적이 많이 있었고요. 또 병원이나 또 선별진료소에 비대면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의사 전달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처방만 받아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 통화로만 그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영상 통화 서비스는 뭐 그것도 뭔가 100% 갖춰지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신 거잖아요. 영상 통화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갖춰져 있지도 않고
그 통화력도 화질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 전달이 많이 열악해져 있고 그 의사 전달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우리 이사님께는 추가로 그 계속 맥락은 같은 건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그 기존에 복지 콜센터 있죠? 129번 서울과 다산 콜센터 뭐 120번, 129번. 그다음에 요번에 운영한 그 코로나 관련된 공식 이런 센터 이런 거에 있어서 접근성 얘기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자로 원래는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또 제가 알기로는 그 손마리음 그 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겠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게 아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창구가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마스크도 그렇고 지금 이 선별진료소나 내가 의심될 때 공중보건소는 어떻게 이용할지 이 정보 습득에 있어서 그런 공식적인 체계조차도 없으셨었던 건지 그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 얘기는 어떠신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1339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청각장애들은 그게 무용지물인 것 같아요. 일반인 전화로 초창기에는 무용지물이었던 것 같고 나중에는 그게 문자로도 가능했었지만 청각장애들한테 그게 많이 유용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수화 영상으로 하지만 1339나 또 120 그러한 것들이 저희에게는 많이 불편함을 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전달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금혜 국장님 그 자가격리라던가 어떤 확진자 이게 다 이제 의료적인 서비스에 해당되잖아요. 접근부터 네. 치료와 지원 체계인데 우리 장애인분들은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 뭐 거주시설 많은 문제가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좀 한번 정리해서 이 복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게 지금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상시에 갖추어진 게 없다 보니까 정보 접근에서부터 의료 지원 체계에 이 원래 존재했었던 사각지대가 이 유사시 상황이 되었을 때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가격리 그리고 확진자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체계로 기본 운영되었었고 어떻게 공백이 나타났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대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2월 후순에 들어가면서 이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 지원사가 확진이 되면서 한 13분 정도의 장애인 분들이 동시에 자가격리가 들어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작동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이 자가격리 시에 어떻게 생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대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정부 차원의 요구는 요구대로 하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관련 기관에서는 기관의 비장애인 활동가들이 같이 이제 생활 지원을 하게 투입되는 형태로 그냥 진행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경과를 하면서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정부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자가격리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크게 원칙이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자가격리 장애인으로 판정이 되면은 이분들 별도의 격리시설에서 지원한다. 그게 아니면은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가 요지였습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확산도 빨랐고 인원도 많고 한 상황이어서 이 대책 안에 장애인 대책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 별도의 격리 시설이라는 것이 장애인 대상이 아니라 홈리스, 주거지가 불특정한 그리고 또는 이주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대책이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활동 지원사를 그러면 구해야 되는데 구해져 있는 활동 지원사 별도의 인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건 역시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 인력이 어느 정도 이 지침에 따라서 모집되고 파견이 가능해지는 상황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움들이 남았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자가격리 지침에 대한 내용을 발표할 때 확진자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자가격리 대책을 발표했을 때 그 다음날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이때 작동하는 체계가 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분이 보건소로부터는 이 병원 후송될 때까지 자가격리 하시라, 집에서 기다리시라고 했었는데 이분 발달장애이셨어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자가격리한 상태에서 그냥 두고 있을 수가 없는 조건이었었기 때문에 가족이 별도로 계시지 않아서 또
또 마찬가지로 비장애인 활동가가 방호복 입고 이번에는 가서 같이 대기하면서 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 3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이 장애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이 지금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시에도 없고 전국의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병원에 갔을 때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병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장애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비장애인처럼 이 의료적인 조치만 있으면 가능한 게 아니라 생활 지원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모두 걸려 있지만 이 부분이 전혀 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발생했냐면 장애인 확진자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생활 지원 인력은 없는 상태인데 이게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하던 활동 지원사분이 같이 확진되셨어요. 같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분을 또 지원하세요. 이게 미담처럼 보여질 수는 있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이 환자가 환자를 지원하는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생겨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활동 지원사분은 상황이 또 악화돼서 또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가시고 확진 장애인분은 또 다시 간호 인력을 통해서 아름아름 지원을 받거나 그럴 수밖에 없고 이런 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빠르게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이런 병원 자체가 마련되지 못하는 게 있고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분과 같이 스스로 본인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증세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관찰을 통해서 전문적인 관찰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대구에서 있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 핵심적으로는 이 확진 장애인이 판정이 되었을 때에는 이분들의 당장 병세가 중경 구분하는 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 무조건적인 입원 조치 대상자로 1순위로 분류하고 병원 입원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병원 안에서 의사소통과 생활 지원에 대한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것이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당장 모든 병원에 적용하는 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별도의 지역별로 지정병동이나 이 체계가 갖추어진 지정병동이나 지정병원이라도 당장 갖추어서 이 체계를 우선 하자라는 제안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또 부회장님 또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제 뭐 마스크라든가 의료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장 또 저희가 많이 얘기 나온 것들이 어떤 서비스 공백. 이제 지금은 어떤 초고위험군의 어떤 처음에 단절과 예방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료적인 서비스를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의 유지라든가 서비스 제공 측면으로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이제 돌봄 공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 입장에서 그 기간 동안 이 석 달 동안의 기간이 굉장히 또 애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가 지적 장애를 동반한 뭐 뇌병변 장애고 장애가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니었지만요. 주변에 제가 이제 부모의 활동을 하다 보면 주변에 그런 이제 민원이나 이런 전화들을 많이 받는데요. 굉장히 어려워하고 정말 극에 극을 달하는 좀 상황에 달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활동지원사가 굉장히 심각했을 때는 방문이 안 됐잖아요. 그때 그 공백은 부모님들이 엄청난 또 이렇게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 고통이 또 가중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활동지원사가 다시 방문을 하고는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지원되는 거는 없고요. 이런 위기 사태에서 더 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 그거는 지금 고스란히 부모들이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이제 고통을 부모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데요. 뭐 하나에서 열까지죠. 뭐 아이들이 점점점 그 행동 양상들이 과격해지고 또 막 그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가족이나 또 부모나 비장애 형제들에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가족들의 고충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장기화 되는데 더 문제는 이제
가족의 문제지 않냐, 이게 부모의 문제지 않냐 하고 이걸 외면해 버릴 것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국가에서 좀 찾아봐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좀 더 들여다보면 학교를 그래도 이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 네, 특수학교든 뭐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네, 기존에 그렇죠. 기존에. 그렇죠. 학급을 다니던. 네. 근데 지금은 못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학 그 한두 달도 사실 견디기 힘든데 지금 이게 한 5, 6개월 되면서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죠. 사실은 뭐 교육계에서도 이렇게 장기화될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미루고 학교 안에서도 지금 혼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만 참으면 견디면 이게 해결되려니 했는데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정말 말도 못할 그 고통들이 가정의 이제 부담으로 전가됐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이거를 그냥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 사태다라고 해서 니네들이 참어라가 아니라 이걸 좀 빨리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좀 지원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뭐 일단 당연히 돌봄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도 되게 피부와닿고 중요한 네. 부분인데요. 학습적인 측면에서 그래도 특수학교나 학급을 가서 교육을 받고 그 시간을 보냈던 것들이 단절됐잖아요. 어떤 그런 그 공백에 대한 학습에 대한 그 또 공백 그거에 대한 아쉬움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부모님들은. 온라인 계약을 했잖아요. 온라인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규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수업 과정 속에서도 온라인 개혁 이후에 장애 학생들은 지금 사실 열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특수교육에 대한 정확한 교육 매뉴얼도 없지, 또 어떻게 지도를 해라 이런 교육청에서 전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학교마다 또 특수교사마다 이게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지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잘 진행되는 학교들도 있지만 또 그중에 많은 학교들은 그냥 아이들을 문자로만 이렇게 수업 참여 오늘은 어떤 수업 해갖고 문자로만 보내고 그 모든 수업에 대한 진행 사항은 다 부모 몫이 되는. 그래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고충이 심해지고, 근데 학교에서는 자기네들은 특별히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거의 교육에서 열애되고 방치되는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이런 위기 상황 시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그냥 장애 학생들에 대한 어떤 교육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무조건 견뎌라, 무조건 참어라가 아니라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뭔가의 컨텐츠나 아니면 어떤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위기 상황일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이런 사태가 좀 길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이걸 좀 만들어서 준비해 놔야 되지 않나. 앞으로 또 이런 국가 위기 사태가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특수교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화 방문을 한다거나 매일매일 그래서 수업을 참여를 유도를 시키고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말 한마디는 또 열심히 잘 들어요. 그럼 매일매일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할 건데 그게 안 되는 지금 실정이고 거기에 따른 부모님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높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형편이 되면 가정 방문까지도 좀 정기적으로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소속감을 좀 갖게 하고 또 긴장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장애 학생들은 아까 고도비만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심각해요. 확진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확진자라고 할 정도로 너무 고도비만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제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모든 쌓이는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굉장히 많이 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고도비만으로 연결되고 그건 또 건강 악화로 지금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교육 콘텐츠를 만들 때 특수 아동에 대한 특수 학생들에 대한 그 체육 활동을 위한 교육 콘텐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케어가 가능한 그나마도 가정들은 부모가 힘들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수업을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인지적으로 부족하거나 또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가정들의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정말 수업에서 완전 열애되고 있고 이런 아이들만을 위한 좀 적극적인 외부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학습이나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우리 이사님께 또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데 온라인 개강하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우리 또 시각, 청각, 감각장애 학생들은 고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상황이라던가 농인 학생들의 입장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에부터 그 온라인 강의에 수화 통역과 자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인터넷 강의가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터넷 수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중에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막도 넣고 통역도 같이 넣어서 강의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정금혜 국장님, 지금 뭐 학습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로 조금 넘어가는 중인데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뭐 복지관도 그렇고요. 어떤 직업재활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근로장애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 공공이 아닌 복지 서비스죠. 공공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도 지금 단계적으로지만 다 폐쇄가 되고 뭐 권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중단이 됐는데 네. 그때까지의 상황 또 현재의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애로점이나 또 이런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아까 하나 큰 축으로 의료 체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다면 하나는 이게 상황이 장기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방역에 있어서 계속 권고되고 있는 내용은 거리두기, 금지하기, 하지 않기 이런 형태들로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강조되는 것이 방역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분명히 합니다만 이게 장애계에서 들어왔을 때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그나마 존재했었던, 그나마 접할 수 있었던 이 사회적인 돌봄 체계랄까요?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다 붕괴되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지관이든 주간보호시설이든 아니면 관련된 센터나 이 어떤 시설, 이 기관들이든 우리나라 복지체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개별화된 지원으로 설계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어느 기관, 어느 곳에 가야 어느 일정하게 크게 아니면 작게 집단화된 형태로 계속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가지 못하고 접근이 안 되는 순간부터는 이 책임들이 다시 가족들에게 아니면 당사자들이 견뎌야 되는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끝나고 났을 때에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관이나 아니면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사회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에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의 경험으로 제안드리고 있는 방향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것이 시설이 되었든 복지관이 되었든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는 많은 여러 지역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이 어떤 몇 명을 다시 모아놓고 교육을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사실 백신이 나와서 이 형태가 가능해진다라고 정서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사실은 다시 생활방역권으로 넘어가면서 휴관했던 곳이 다시 문을 열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 운영의 형태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기관상에서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다시 그전과 동일하게 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지금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 중심으로라도 관련된 지원 서비스의 체계를 사실상 사례관리 체계로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고 굉장히 유연한 형태로 집행이 가능하게끔 정부에서 가이드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락을 하는 거 그리고 찾아가는 거 오기만을 기다리는 형태는 이제 불가능한 거고 찾아가야죠. 찾아가고 관련해서 연락드리고 그래서 지금 상황들 불안한 시기들을 계속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체계를 빠르게 좀 재조정하는 시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장장애인 영역은
이동 지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아까 뭐 의료기관 이용, 격리, 투석 이런 거 얘기했지만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기사분들도 처음이고 네, 네. 이러니까 공포감 때문에 뭐 안 간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아직도 뭐 격상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단계별로 이동 자체도 뭐 자제해라, 마스크를 껴라 이런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도 신장장애인 분들은 이동에 있어서 또 제한이 많이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이동에 대한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재작년께 계속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신장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게 이동 서비스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다 보면 이제 추석 전후로 저혈압, 저혈당으로 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긴급으로 이렇게 119를 신고를 해서 가지 않은 이상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발생되면서 기사분들이 꺼려하고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마저 제약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대부분 신장 장애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을 해달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지금 복지부랑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서비스 체계 자체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보면 자가격리자는 보건소 차량이나 119 차량을 이용을 해서 투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투석 병원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뭐 투석을 월수금 뭐 6시 반부터 11시까지 투석을 하기 시작한다 하면 고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가격리자나 그 의심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다 빠지고 그리고 별도의 투석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야지만이 투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병원이 내가 이 날짜가 괜찮습니다. 뭐 화요일 날 6시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에 가서 투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무조건 병원 스케줄에 맞춰서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언제 투석이 스케줄이 나오는지 미리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날에 이 투석을 해야 됩니다라고 통보를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6시에 투석을 받으러 가게 되면 그러면 전에 뭐부터 준비를 하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그 팔에 이렇게 부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동정맥류를 연결을 해 놓은 혈관입니다. 그 혈관에 이제 마취제부터 붙이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투석 들어가기 2시간 전에 붙여서 이제 투석을 들어가서 마취를 시키는데 그런 이제 약이나 그런 마취제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는 상황을 그러니까 전날에 갑자기 통보를 받고 그걸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상태이다 보니까 119가 와서 이제 이동을 시켜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의무적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동에 대한 그 불편함은 없었는데 이제 보건소나 119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야간에 끝나다 보니까 뭐 새벽 2시에 끝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은 이제 이 새벽에 끝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송을 해야 되나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알지만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동권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석을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감에 인해서 이제 투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성남의 재생병원에서 자가격리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확진을 받지는 않았지만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제 투석을 받는 동안 이분이 새벽에 받으셨어요. 나이트로. 그러니까 끝나면 12시, 12시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 12시, 12시 반에 끝나서 이제 집에 가서 투석이 끝나고 바로 주무실 수는 없어요.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계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119 대원들도 힘들다고 하고, 보건소 직원들도 힘들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불만이 많으셨어요. 그분 자체에서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서비스인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받아야 되냐라는 불만을 굉장히 많이 표출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 투석 3번 받고 자가격리 풀리기 바로 전날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투석 받고 끝나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셔가지고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신장 장애인들은 투석이 끝나고도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춤형 이동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우리 부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어려운 말씀 주셨잖아요. 이런 또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 그 가족의 관점에서의 어려움,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생각이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할 기회를 좀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되거든요. 가족의 입장 뭐 지원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일단 모든 발달 장애인 가정이 다 어렵고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위기 가정으로 해서 부모가 같이 지적 장애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이제 2명 이상의 다수가 이렇게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가정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가정, 또 부모님들이 뭐 몸이 아프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의 좀 위기 가정으로 해서 이 가정들을 좀 선별하고 더 좀 지원 체계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기 사태니까 무조건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들어가서 보면은 그 가정들은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가보면 아이들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케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방치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가정들을 조금 어떻게 지역사회나 정부가 더 정확하게 세심하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복지관, 지역사회에서 복지관이 휴관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또 발달장애 주 이용자가 장애 아이들이잖아요. 장애 아이들은 이 복지관 이용이 그냥 취미나 여가가 아니라 바로 인지적인 또 사회성이나 이런 인지 능력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퇴행이 많이 오고 있어요. 장애 아이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그냥 위기 상황이니까 이거 휴가 날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우리 아까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찾아가는 서비스로 연결을 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또 다른 치료를 계속 연결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정 안 될 때는 영상으로라도, 복지관도 영상으로 충분히 서비스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지역사회 내에서도 외면하지 말고 이게 좀 장기화 됐을 때는 어떤 대체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는 부모들이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심리적인 지원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만 힘든가? 나만 괴로운가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고립감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근데 전화 한 통화에 눈물 짓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부모 교육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용했다는 이유로 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뭐 힘든 거 없으세요? 또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이 되든지. 이런 좀 그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 가정을 좀 정부 차원에서 전화 방문도 해주고 좀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뭔가를 해서 사회적인 고립을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과 문제들을 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가족이 없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자가격리 대상자로 이렇게 됐을 때 굉장한 공포라든가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두에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지만 대구 지역의 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어떤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까 20명 넘는 분들이 29분인가요? 이렇게 자가격리 진단을 받아서 장애인분들이, 중증장애인분들이 이제 13분이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 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한 5분 정도는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를 했지만 그마저도 없는 분들은 같이 자가격리된 비장애인 분들이 겨우겨우 이렇게 매칭되는 상황으로 갔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조차도 없었던 분도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에 계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모시기 어려워서 전화로 연결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시영 팀장님 그러면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영 팀장님.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권재현 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아, 네. 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사단법인 대구 사람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자립생활 체험원 총괄을 맡고 있는 김시영이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 오늘 저희 장애인 아고라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네. 우리 팀장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저희가 여쭙고 나누고자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네. 저희가 알기로는 자가격리에 이렇게 들어가셨던 경험이 있으시다고 알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네, 처음 이렇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경로로 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셨는지를 좀 여쭤보려고요. 아, 네. 제가 이제 다니고 있는 센터에서 이제 동료장애인 분의 활동 지원자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총 14일간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그럼 14일 동안 그 자가격리 하는 동안은 혼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내신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혼자 지냈고요. 네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센터의 직원이 한번 이렇게 온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셨을 텐데 일단 자가격리를 본의 아니게 지금 당하신 거고 활동 지원 자체도 끊긴 상태였을 텐데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심정이 드셨는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좀 어쨌든 이제 보건소에서 이제 의심 증상이 있다고 이제 활동 지원자 분에게 통보가 갔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확진 판정이 안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네, 일단 제일 막막하신 게 제일 컸을 것 같고 또 거기에다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확진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또 그런 것도 또 이중으로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그래도 가장 또 힘들거나 불편하셨던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쨌든 이제 홀로 자가격리가 되면서 활동 지원자도 이제 들어오지도 못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해서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제 청소, 빨래, 쓰레기 배출, 식사 등 혼자 오롯이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유형이 있었고 지금 또 생존과 직결되는 거죠. 개인 위생, 식생활, 또 이동은 지금 고사하고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되셨던 것 같은데 그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떤 물적 또 인적 어떤 지원을 받으신 건 혹시 있으셨나요? 인적 지원은 없었습니다. 아, 인적 지원은 없으셨어요? 네. 네네네. 그리고 물적 지원은 그나마 있었지만 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고요. 네네. 생사를 가져다 준다거나 초근이 없이 배출을 가져다 두는 등 혼자서 해먹을 수 없는 것이라서 좀 답답하고 좌절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생쌀을 갖다 주거나 또 배추를 갖다 주거나 해서 혼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도움이 전혀 없었다, 이제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지원을 해주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원을 하느냐, 그게 그 받는 입장에서 도움이 되느냐도 굉장히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지금 괜찮으신 거죠? 네, 지금은 괜찮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그 활동 지원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서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네, 지금 이 활동 지원의 문제가 가장 이제 큰 사회 참여에 있어서 중요한 제도이고 축이고 논란에 이제 계속 있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 그 지금 특히 이런 상황에 감염 이런 재난 상황에서 실제 자가격리까지 경험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장애인 확진자 또는 장애인 자가격리 또 특히 중증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만은 먼저 살피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꼭 개선해야 된다 이런 거를 이 기회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자가격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확진이 되었을 때 따르는 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에서 지침이 발표되었지만 전혀 이제 실행 가능성이 없는 지원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나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 현장에서도 얘기 나온 주된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평상시에 다음을 대비할 대책을 세우고 어떤 활용 가능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저 팀장님 말씀도 저희가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반영해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자가격리 이런 건 당연히 해제되셨겠지만 여전히 현재 생활 패턴이 활동 지원이라던가 또 지역사회 이렇게 참여에 지원이 필요하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라던가 또 그거에 대한 인적 지원 또 이 비상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사전에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같이 건의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빨리 좀 매뉴얼이 만들어지거나 좀 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팀장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전화로 연결 같이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또 좋은 말씀 또 전해 듣고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세요.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정금혜 국장님, 그럼 지금 우리 팀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지금 대구에서의 여러 상황 중에 또 핵심적인 거잖아요. 실제 이런 시설 문제 또 자가격리 문제가 두 축이었는데 이 자가격리 또는 뭐 의심 환자 그랬을 때 갑자기 격리되고 모든 지원 체계가 끊긴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 세워야 할 대책에 대해서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자가격리 부분에 조금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대구에서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내놓은 개별 지침 중에 핵심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활동 지원 제도를 이 14일 동안 한시적으로 늘려서 24시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늦게나마 나온 것은 다행이고요. 다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생활 지원 인력으로 투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위험 수당이나 안전 장비가 별도로 되어 있지는 또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갖추어져야 좀 더 이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당사자분의 건강 상황 그리고 당사자분의 가족 상황 그리고 당사자분의 주거 상황이 자가격리할 때 같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건강 상황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총장님 말씀해 주셨던 신장장애인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고 있는 분들 또는 이제 꾸준하게 약물 복용 관리가 필요한 분들일 테고요. 그리고 가구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분은 활동지원 제도 지침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상이 아니니까요. 통보를 받지 않았으니까. 가족은 대상입니다. 그럼 이 가족은 당사자는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자가격리 기간을 지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역시 공백이 메꾸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 활동 지원 인력이 마지막 한 이틀 정도 자가격리 해제되는 기간을 남았을 때에는 투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원룸에 사셨어요. 이제 음성 판정 받았고 이틀 지나면 해제가 되는데 활동 지원인이 왔을 때 새로운 요소가 또 변수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본에서 권고하고 있는 거리 두기가 가능한 생활 공간이 아닙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질본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 별도의 독립된 화장실, 위생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 데에 살 수 있는 장애인분들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가격리가 이 현실적이려면은 이 당사자분의 주거 상황까지도 고려해서 관련된 시설이 없다면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서라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준비된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모신 네 분의 주발언자분들께 못다하신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제언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부터 문태진 이사님부터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에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고 많이 지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 확진자들 또 의료진들 덕분에 많이 이렇게 호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합니다라고 수화를 하셨습니다. 부회장님 마지막 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든 발달장애 지금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힘들게 이겨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고 싶고요. 응원드리고 싶고 또 정말 우리 특히 자폐성 장애 우리 아이들 공격 행동이 심해져서 뭐 헬멧 쓰고 있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 조금만 더 견뎌내시고요. 또 이것이 그냥 가정에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같이 이겨내는 좀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이 그 장시간을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 먹는 부식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가정에서만 이렇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학교 못 가는 거 지금 울산 교육청인가요? 거기서는 아이들을 그 급식비를 지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학령기 아이들에게. 좀 급식비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장애인 가족의 심리치료 지원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치료받아라, 빨리 받으러 와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화로, 방문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심리 지원에 대한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애인 가족의 또 고충을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정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4월 20일 날 월드 가이드에서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거기에 뉴욕타임즈의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신장 질환, 신부전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일대 앨런 클링거 박사가 인용했는데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20에서 40% 신장 기능 장애를 교통을 겪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신장장애인 장애 등록률이 92,000여 명입니다. 약 1년에 4,000명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마 조금 더 급증하게 늘어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병원이나 그리고 이제 복지 서비스 체계가 조금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동 지원, 그리고 이제 신장 장애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조혈제 수가 조정, 그리고 이제 여성 장애인들 출산 지원, 그리고 고용 지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심리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5월 6일 날 일본이랑 연락을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장 장애인들 확진자가 76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불과 2주 사이로 30명 이상이 증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그 지역 감염 중에 병원 감염이 2곳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아직 이제 확진자들이 20명 미만으로 이제 집계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의료진 그리고 이제 투석하시는 분들의 관리,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철저하게 방역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춰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만큼 병원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투석실의 의료진들 노고에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근배 국장님. 네, 저는 세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국가 중대보건에 장애 접근이 가능하고 장애에 포괄한 정책 접근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대책 나와야 됩니다. 장애인이 확진이 되었을 때 이 별도의 지정 병원이나 병동, 그리고 그 안에서 의사소통 체계와 이 지원 인력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건지가 지금 그나마 숨을 고를 수 있을 때 만들어져야 이후 상황이 되었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화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는 소득 부분과 사회 서비스 부분의 보편성이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부터 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게 될 장애인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이 관련된 소득 지원을 지금 한시적으로라도 풀어놓는 조치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동 지원 제도가 굉장히 복잡 다단한 조사 방식과 급여 책정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지금 한시적으로는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아주 단순화된 가구, 당사자 상황을 확인한 이후에는 일정 정도, 적어도 하루 6시간, 8시간 이상의 급여는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는 폐쇄병동과 시설의 문제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에서 이 시설과 폐쇄병동에서의 확진자와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통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애만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인이 또는 몸이 취약한 사람들이 이 병동과 집단 수용시설에 살아가는 형태의 보건복지 체계가 전 사회적으로 안전한 체계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지금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지역 중심의 체계를 어떻게 더 촘촘하게 갖출 건가 고민을 해 나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의 플로어의 네 분의 주 발언자 그리고 전화 연결까지 포함해서 제2회 장애인 아고라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애인 또는 이 장애인 계층에 어떤 영향과 의미를 줬는지를 살펴봐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넓게 했던 거죠. 기존에는 연령이라든가 노인 또 장애인 계층 이렇게 접근을 해왔지만 미비했죠. 하지만 지금은 너나 할 것 없는 재난 국민들이 다 노출된 그런 상태이다 보니 재난에 더 취약한 계층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살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오늘 신장장애 영역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감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취약한 장애 계층도 살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저희가 요구해왔던 장애계에서 또 장애인분들이 요구해왔던 기존 서비스 체계에 대한 재인식입니다. 활동 지원의 문제라든가 또 어떤 거주 시설 아니면 시설에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왜 개선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계기를 통해서 각인시키고 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공공과 보건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 서비스 체계도 평상시에 점검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의료진 또 공무원 여러분들 노력해오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만큼 이런 취약계층과 그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사실 민간 영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황과 문제 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현장에 먼저 뛰어들고 그 계층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민간의 노력도 있음을 또 같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기록과 또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끌어내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한국장애단체 총연맹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 사태를 잘 현명하게 극복하고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좀 드릴까 하고요. 다음 제3회 장애인 아고라에서 다시 또 장애인의 목소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 발언자분들 또 오늘 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